본진의 나이더스 커널이 뚫리고 유닛들이 쏟아져 나오면 전쟁의 승패는 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공들여 구축한 방어선이 쓸모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다를 사이에 둔 두 국가의 해저 터널이 뚫리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떤 영향을 줄까요? 1337년부터 1453년까지 휴전과 전쟁을 반복하며 무려 116년 동안 처절하게 싸웠던 영국과 프랑스, 이들에게도 이와 같은 고민이 존재했습니다. 1882년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해저 터널이 거의 완성될 뻔했는데요. 영국군이 공사를 중지시킵니다. 그 이유는 해저 터널이 침공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을까 우려된다였죠. 국가 간에 공식적으로 뚫은 해저 터널이 침공 경로가 될 수 있을까요? 백년 전쟁의 앙숙, 영국과 프랑스의 채널 터널로 안내합니다. 15년 전 버스를 타고 런던에서 파리로 이동한 적이 있습니다. 버스가 바다 밑을 달리는 신기한 경험을 하고 싶었는데요.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버스는 차량용 기차에 올라탄 뒤 정차했고 버스에서 내려 답답한 기차 안을 거니는데 만족해야 했죠. 전에 올린 한일 해저터널 영상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측 주행이고 일본은 좌측 주행인데 달리다가 주행 위치가 바뀌면 어떡하냐는 거였죠. 프랑스와 영국의 해저 터널을 생각하면서 같은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프랑스는 우측 주행, 영국은 좌측 주행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자동차들은 기차에 실려 터널을 이동하기 때문이죠. 도버 해협 아래를 지나는 해저 터널은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공식적인 이름은 채널 터널이고요. 도버 해협 터널, 영불 터널, 유로스타 터널, 유로 터널, 처널로도 불리죠. 영국 켄트주와 프랑스 파드 깔레주를 시작과 끝으로 하고요. 영국, 프랑스, 벨기에를 잇는 시속 300km의 국제 고속철도 유로스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을 싣고 이동하는 르 셔틀과 화물 열차도 운행되고요. 르 셔틀에는 승용차, 버스, 트럭, 카라반 등 거의 모든 자동차, 그리고 오토바이, 자전거, 동물도 탑승이 가능합니다. 터널의 단면을 보면 양쪽에 기차가 오가는 두 개의 메인 터널이 있고요. 가운데에 서비스 터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비스 터널은 양쪽 메인 터널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동차가 다닐 수는 있지만 일반 차량은 주행할 수 없습니다. 관리 및 비상용 터널이라 할 수 있죠. F1 챔피언이 자선 행사의 일환으로 전기 스포츠카를 몰고 서비스 터널을 달린 적이 있고요. 투르드 프랑스 행사의 일환으로 사이클 선수가 자전거를 타고 역시 서비스 터널을 질주한 바 있습니다. 도버 해협의 터널 역사는 20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1802년 프랑스의 광산 엔지니어가 양국 간의 터널을 뚫고 해협의 중앙에 말을 갈아탈 수 있는 인공섬을 배치하자고 제안했죠. 언뜻 생각하기에는 섬나라인 영국에게 솔깃한 제안으로 보이지만 해양 강국인 영국에게 대륙과의 연결은 쓸데없는 짓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프랑스는 나폴레옹의 시대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영국 침공의 야욕이 극에 달해 있었죠. 스페인 함대를 통해 영국 함대를 대서양으로 유인한 뒤 프랑스 해군이 영국에 빠르게 상륙해 해안을 점령하고 터널을 통해 지상군이 투입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라팔과 해전과 대륙 봉쇄령이 모두 참혹한 실패로 끝나면서 나폴레옹의 프랑스는 몰락하고 유럽에는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데요. 이때 다시 해저 터널에 대한 논의와 조사가 줄을 잇습니다. 유럽의 절대 강자로 자리한 영국의 입장도 전향적으로 바뀌게 되죠. 군사적 경제적 힘으로 유럽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저 터널은 영국의 대륙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1876년에는 해협 철도 터널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공식 의정서가 만들어지기까지 합니다. 수에즈 운하를 완성하며 토목 강자로 부상한 프랑스는 1880년대 들어 도버 해협 터널에서도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프랑스에서 영국 방향으로 약 1.6km, 영국에서 프랑스 방향으로 약 1.8km의 터널이 굴착됩니다. 그런데 영국의 군인들은 여전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경제적 이익보다 안보에 더 목소리를 냈죠. 결국 1883년 터널 공사는 중단됩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또 양국의 입장이 바뀝니다. 승전국이었던 영국의 총리가 프랑스의 해저 터널을 제안하죠.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하면 영국이 함께 방어하겠다는 동맹의 의지를 보인 것인데요. 이번에는 프랑스가 제안을 씹어버립니다. 아마도 폭망한 독일의 제기를 생각하지 못했을 거고요. 유럽 대륙에서 승전국의 위상을 영국과 나누기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독일이 제기하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입장이 또 바뀌게 되죠. 프랑스는 독일에게 점령당했고 영국도 위기에 빠집니다. 히틀러가 유럽 전역에서 노예들을 끌고 와 영국으로 터널을 뚫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죠. 터널 두 개를 뚫는데 2년이 걸리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2차 대전도 영국과 프랑스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영국 군부는 히틀러의 위협을 상기하며 터널 건설에 주저합니다. 한때 터널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양국의 터널 입구에 대형 저수지를 만들고 유사시에 저수지를 폭파해서 터널을 침수시키자는 제안도 있었는데요. 미사일과 공군력이 전쟁을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서 터널로 인한 안보의 두려움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영국의 집권당이 바뀔 때마다 상황이 변하긴 했지만 서유럽이 안보와 경제 공동체로 나아가면서 해저 터널 논의는 점점 구체화되어 갑니다. 더 이상 안보에 대한 두려움이 터널 반대의 명분이 되지 못했죠. 양국 모두 유럽 통합이라는 큰 흐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안보가 아닌 돈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생각 이상으로 양국의 경제를 크게 무너뜨렸습니다. 영국은 미국에 진 엄청난 빚을 갚기 위해 1950년대 중반까지 배급제를 실시할 정도였죠. 1973년 영국 히스 총리와 프랑스 퐁피두 대통령 간의 해저 터널 협정이 조인되어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두 나라 모두 재정이 허락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경제적 여력이 생기자 터널 논의를 다시 시작합니다. 1986년 영국의 대처 총리와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협약을 체결했고 1987년부터 다시 공사가 시작됩니다. 공사 자금은 민간 조달 방식을 택했고요. 영국의 2개 은행과 5개 건설회사, 프랑스의 3개의 은행과 5개의 건설회사가 채널 터널 그룹에 참여합니다. 형식은 민간 자본으로 진행되었지만 사실상 정부가 이끌어가는 국가적 프로젝트였고요. 1988년 2월에 본갱 굴착을 시작해서 1991년 6월에 터널 관통에 성공합니다. 40km 긴 바다밑을 뚫는데 4년이 걸리지 않는 놀라운 속도였는데요. 그 성공의 비결은 도버 해협의 특이한 지질에 있었습니다. 영국 도버 해협의 백색 절벽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바다 밑의 지질도 같다고 보면 됩니다. 백악기에 쌓인 석회질 화석층이고요. 분필처럼 잘 바스러지는 이른바 초크층입니다. 이 바다는 초크층의 안전한 지질이 육지까지 이어져 있고요. 입자가 미세해서 물이 잘 투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저 터널을 뚫는데 이상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터널 관통에 25년이 걸린 일본의 세이칸 해저 터널, 14km를 뚫지 못해 루트를 바꾼 지브롤터 해저 터널과 크게 비교됩니다. 터널은 1994년 완공되었습니다. 공사가 쉽고 빠르게 끝났음에도 건설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초기 예상보다 80%의 자금이 더 들었다고 합니다. 1990년대까지는 심각한 자금 문제를 안고 가야 했는데요. 1999년 흑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채널 터널은 자금 문제 외에도 화재 사고, 누수 사고, 난민 문제 등 여러 복잡한 문제들과 마주해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간 연평균 76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며 해저 터널의 대명사로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와 영국이 해저 터널로 연결되어 있었다면 영국이 빠르게 프랑스를 구해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독일이 빠르게 영국을 침공할 수 있었을까요? 터널 안에 진입한 부대가 아예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길과 바다의 이야기 도로시였습니다.